난 너 말고 케빈 네가 내 커피 내려줘. 그럼 예를 들어 A, B, C라고 하는 바리스타가 있으면 나는 B, 케빈이 마음에 들어. 그럼 케빈한테 그 빌드를 주는 거야. 되게 재밌는 거는 원래 지금 미국에만 매장이 있는데 글로벌 1호점이 지금 서촌에 생기는 개념이라서 이제 옛날부터 해왔었던 대선배 느낌이고 제3의 커피 물결이라고 불리는 스페셜티 커피 문화 산업을 이끌어낸 미국 3대 스페셜티 커피. 저는 예비 창업자들의 상권 분석을 돕는 부자 창업 스쿨을 운영하는 이용규라고 합니다. 네, 저는 대전과 부천에서 챔프 스페이스 커피 로스터스 운영하고 있는 2018년도 커피 인 굿스피릿 국가대표 바리스타 강민서입니다. 저희는 오늘 커피 문화에서 제3의 물결을 일으켰던 인텔리젠시아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공교롭게도 내일이 오픈일이에요, 바로. 역시 이제 짬바가 다르다. 내일 오픈해도 오늘 인터뷰 촬영하고 바로 올릴 수 있다. 인텔리젠시아에 대해서 아무래도 낯설게 느껴지시는 소비자층이 많으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조사를 좀 해왔는데요. 창업자인 이제 더그젤과 에밀리 맨지가 1995년 시카고 브로드웨이 애비뉴에 커피바의 한 작은 카페를 이제 처음에 오픈을 했고요. 그 인텔리젠시아라고 하는 뜻 자체가 인텔리겐치아라고 하는 러시아 이제 소위 말하는 지식 계급 집단을 의미를 하는데 뭔가 이 스페셜티 커피 씬 안에서 내가 조금 더 새로운 도약을 해보겠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맛있는 커피를 손님들한테 선보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집요한 열망이 지금 이제 커피 유통 구조를 바꾸게 된 다이렉트 트레이드 시스템, 즉 생산 농가를 찾아가서 직접적으로 커피를 가지고 오는 어떻게 보면 소규모 로스터리 샵에서 좀 끈질기게 했었던 게 첫 사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생두를 갖고 와서 신선한 원두를 그때 볶아서 얼른 소비자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렇게 해서 제3의 커피 물결이라고 불리는 스페셜티 커피 문화 산업을 이끌어낸 장본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지금은 이제 미국 3대 스페셜티 커피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유망한 그런 커피 브랜드다라고 짧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인텔리젠시아 커피라고 하는 브랜드를 제가 처음 알게 된 건 2012년도 저 커피 시작할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 들었는데 저는 그때부터 대회를 나갔거든요. 여기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WBC라고 하는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은 바리스타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권위 있는 대회예요. 2000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2009년까지 미국에서는 단 한 명도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이 안 됐어요. 다 북유럽권 선수들이 강세를 하다가 2010년도에 마이크 필립스라고 하는 바리스타가 이제 월드 챔피언으로 됐는데 그분의 소속이 인텔리젠시아였죠. 그 한 스페셜티 커피의 문화를 좀 주도했었던 이미지가 굉장히 크죠. 인텔리젠시아 커피라고 하면. 지금도 좀 부각을 나타내는 브랜드인가요, 인텔리젠시아는? 여전히 스페셜티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오래전에 기반을 닦아놓은 브랜드나 이런 이미지로 남아있는 건지.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기반을 좀 닦아놓고 지금은 막 주도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기에는 다른 유수의 브랜드들이 너무 많죠. 메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지 메뉴보다 훨씬 더 커피 메뉴에 집중되어진 듯한 모습이었어요. 에스프레소 그 베리에이션 약간, 그리고 시그니처 약간, 그리고 원래 티를 같이 팔았는데 티는 아예 없고 그 얼터네이티브 에스프레소라 그래서 실제 사람이 추출을 하는 수동식 에스프레소 기계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거기 플레어 58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떻게 누르느냐에 따라서 압력을 조정할 수 있어요. 그 이야기는 유저마다, 즉 바리스타마다 약간의 추출에 있어서의 편차가 생길 수는 있으나 각각의 커피의 캐릭터를 잘 그 사람의 색깔에 맞게 잘 뽑아낼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퍼포먼스적으로 좀 압도할 수 있어요. 네. 일반적인 버튼만 띵 누르고 에스프레소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직접적으로 힘을 주고 짜내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은 전 바로 인스타 올릴 것 같아요. 네. 그런 쇼잉 퍼포먼스가 약간 바리스타의 자부심이 느껴지는 것 같긴 합니다. 맞아요. 그렇죠. 네. 우리는 이렇게 해도 최상의 커피를 내려낼 수 있어. 그게 진짜 강하죠. 그 옛날에는요, 인텔리젠시아 커피가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그 예를 들어 A, B, C라고 하는 바리스타가 있으면 나는 B, 케빈이 마음에 들어. 그럼 케빈한테 그 빌드를 주는 거예요. 지금은 안 하는데
와. 옛날에는 네. 그랬다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야 저거는 네. 엄청난 그거다 진짜. 난 너 말고 케빈 네가 내 커피 내려줘 라고 했을 때 그럼 그 바리스타는 또 얼마나 자신의 역량을 다해서 내리겠어요. 그래서 바리스타로서의 어떤 자부심을 좀 높일 수 있는 나 오늘 300잔 팔았다. 헬스장 안 가도 된다. 금액대가 한 어느 정도 선이 될까요? 네. 그 아메리카노가 5,000원대였던 네. 것 같고 브링도 6,500원.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사악하진 않았다. 그쵸. 네. 네. 일반적인 스페셜티 커피 매장에서 기대할 법한 수준의 금액이었어요. 메뉴 구성이나 커피 맛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뭐 서촌점만의 특징이랄까 아니면 뭐 현지화된 부분이랄지 저희는 일단 현지화를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퀄리티를 컨트롤하는 직원까지 같이 와서 저희끼리 커피 맛을 조율을 했고요. 그래서 최대한 미국에서 느끼실 수 있는 그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게 노력을 했습니다. 특이한 점으로는 서촌점에서는 얼터네이티브 에스프레소라고 하는 네. 저압 에스프레소 머신을 선보이고 있고요. 보통 에스프레소라고 하면 이탈리안식의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네. 적은 양을 뽑는 커피를 보통 많이 알고 계신데 저희는 저압 조금 낮은 기압으로 바리스타가 수동으로 직접 당기면서 뽑는 에스프레소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인텔리전시아 추구하는 좀 과외적인 향미들을 또렷하게 느끼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도 다 구비가 돼 있는 머신인가요? 미국에서도 이제 테스트하고 있는 일부 공간에서만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제 서촌점에서만 가능하고 추후에 오픈하게 되는 공간에서는 네. 진행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도 좀 산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웨이팅 안내하면서 고객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음료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뭐 산미를 좋아하시는지 여쭤보고 싫어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다면 이 산미가 자극적인 맛이 아니고 이제 감칠맛을 돋궈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커피다라는 거를 좀 안내드리면서 일단 인식을 조금 좀 낮춰드리고 있고요. 일단 심리적인 장벽부터 낮추고 시작을 맞습니다. 하시는군요. 실제적으로 음료 주문을 하실 때는 이제 핸드드립에서 조금 산미가 적은 원두를 추천을 해드린다든지 에스프레소 메뉴에서는 밀크 베리에이션 쪽으로 설명을 드리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스타분은 되게 꼼꼼하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되게 경험적인 측면에서 신경을 많이 쓰신다는 부분이 좀 느껴졌어요. 맞습니다. 특히 설명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네. 이유가 저희가 원두가 16가지를 가져와서 소개시켜드리는 만큼 사실 핸드드립으로만 10여 종의 원두를 즐기실 수가 있고 네. 또 얼터네이티브라고 하는 서촌 한정 메뉴도 5가지 중의 원두를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인텔리전시아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 트레이딩 같은 예시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원두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직접 로스팅을 하기도 하고. 인텔리전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건 이제 블랙캣이죠. 그 블랙캣에 이제 아날로그나 그리고 오리지널, 뭐 디카페인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이스팀이라고 하는 매장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네네. 부천에. 그래서 가서 먹었을 때 저도 오리지널 커피를 먹었는데 굉장히 생동감 넘치는 산미가 있어요. 그 에스프레소 베리에이션 메뉴들에서. 네, 이렇게 아메리카노로 먹었는데 이미 산미가 굉장히 많고 좋은 커피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뚜렷하게 받습니다. 이제 아날로그 모델이 좀 다크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 네. 사실 인시즌이라고 하는 그 제철 커피를 사용을 한다는 점이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커피도 이제 뉴크롭이라 그래서 수확을 하고 나서 1년이 안 됐을 때 이제 그 다음 이제 올드크롭, 패스트크롭으로 넘어가는데 나라마다 수확 시기에 얼른 따서 즉시 공급을 해줘서 프레쉬한 생두 상태로서 원두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게 되면 훨씬 더 풍부한 향이 나죠. 블랙캣 에스프레소를 2가지를 시켰는데 얼터너티브 에스프레소랑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내린 저희가 아는 일반적인 에스프레소 이렇게 2잔을 시켰어요. 지금 시킨 지 좀 돼가지고 크레마가 많이 사라지긴 했는데 얼른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브루잉 커피를 하나 시켰고요. 브루잉 커피는 케냐 키 AA라는 품종이네요. 밀크 베리에이션으로 플레다이트를 한 잔 시켰고 그리고 시그니처 메뉴죠. 안젤리노라는 사케라또 음료를 하나 시켰습니다. 먼저 브루잉 커피를 마셔보겠습니다. 보통 케냐 A 하면은 굉장히 바디감이 강하고 좀 묵직한 커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인텔리전시아 추구하는 색깔 때문인지 조금 밝은 톤이 많이 느껴지네요. 그리고 워시드 프로세싱인데 아무래도 그 워시드의 깨끗한 뒷맛이 또 인상적이네요. 제일 기대되는 메뉴도 서촌점에서만 먹을 수 있는 얼터너티브 에스프레소. 이건 블랙캣으로 내려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일단 보기에는 굉장히 묽거든요, 에스프레소 치고는. 이게 아무래도
원두가 가지고 있는 플레이버를 살리려고 좀 일부러 저압 추출로 이렇게 묽게 내린 것 같아요. 원두를 좀 굵게 갈아서. 에스프레소 지금 굉장히 톤이 밝고 이렇게 보기에도 그렇지만 이게 질감이 브루커피와 에스프레소의 중간 단계의 느낌? 그리고 제가 집에서 모카로 에스프레소를 내려 먹는데 약간 그런 정도의 농도예요. 방문하시면 이렇게 비교해보면서 드셔보는 것도 추천을 드릴 만하네요. 이 둘 다 블랙캣이라는 같은 블렌딩으로 뽑은 건데 아무래도 이건 기존에 생각하시는 에스프레소의 질감을 느끼면서 좀 묵직하게 즐기실 수 있고 약간 더 주시하게 인텔리전시아의 원두 특징을 좀 느껴보면서 에스프레소 음료를 즐겨보고 싶으시다 하면은 얼터너티브 에스프레소로 즐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원두들이 다 밝은 톤으로 로스팅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좀 생각하시는 에스프레소 그 베리에이션 음료들을 생각하시면 조금 낯설 수도 있어요. 산미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부분은 안내를 잘 해주시기도 하지만 지금 열린 마음으로 느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요거는 안젤리노라는 시그니처 음료인데요. 기존에 흔히 제조하는 방식이랑 좀 다르게 우유를 같이 넣어서 쉐이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커피를 잘 못 드시는 분들이 드셔보면 좋지 않을까. 아까 황설탕을 넣으신다고 하셨는데 그 일반적인 그 설탕 시럽의 느낌이 아니라 입안에서 이렇게 부드럽게 스며드는 느낌? 우유에 이렇게 설탕 들어간 이런 음료 마시면 입안이 되게 텁텁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네요. 깔끔해요, 굉장히.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인텔리전시아가 왜 이 시점에 대체 들어왔을까 궁금해지더라고요. 특히 인텔리전시아 같은 경우는 그 MH 파트너스라는 유통업체 쪽에서 카페를 운영하기도 했었고 원두 유통도 이미 하고 있었고 RTD도 이미 유통을 하고 있었고 인텔리전시아는 매장을 통한 어떤 매출적인 것보다는 이제 원두에 대한 유통을 통한 수익을 더 크게 가져가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공간이 있지 않았었고 네네. 그래서 하나의 쇼룸처럼 운영되고 있었다라는 내용들을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타이밍적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에서의 커피 소비량 자체가 워낙에 높잖아요. 그렇죠. 지금 1년에 400잔 정도를 소비한다라고 하는데 평균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한 150잔이라고 치면 네. 거의 2배 이상 소비한다. 그것만으로도 커피라는 그 소비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나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뭔가 글로벌 1호점으로서도 좀 그 잠재력을 좀 보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스타벅스 매장 숫자를 보면은 제일 많은 매장을 오픈한 나라는 미국이고요. 네. 두 번째가 중국, 그 다음이 일본이에요. 네 번째가 한국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스타벅스 숫자와 한국이 거의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사실상 거의 공동 3위나 마찬가지인 그런 수준이고 네. 그럼 내가 글로벌에서 해외에서 어디를 결정할 수 있을까란 가치로도 볼 때 아무래도 한국이란 시장이 좀 대중적으로 커피를 좀 애용하는 사람들이 많구나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서 좀 결정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도 뭐 네. 대표님의 의견에 거의 동의하는데요. 네. 유추해보기로 네네네. 스페셜티 커피를 이끌었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커피를 이해해줄 수 있는 시장에 들어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 그 Q그레이더 자격증이라고 있어요. 그게 생두를 감별하는 자격증이거든요. 실제 그 자격증이 필요한 것은 정말 농장에서 필요해요. 농장에서 생두의 감별을 해야 되니까. 네. 지금 기준으로 한 전 세계 한 7,000명 정도가 있는데 한국의 그 절반 수준의 자격증이 있어요. 절반이나. 네, 그만큼 그 한국 사람들의 이런 자격증 커피와 관련된 사랑이 엄청나기 때문에 뭐 아시아에서는 당연 한국이 좀 눈독이 들이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있고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또 들리네요. 네네. 블루보틀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그렇게 커피를 가지고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커피의 맛이나 품질 가지고 이렇게 흥행이 됐던 것 같지는 않거든요. 스페셜티를 정말 항유하는 소비자층은 그 전체 커피 소비 시장에서 몇 프로 정도 된다고 보시는지. 이미 스페셜티 커피 자체가 생도 소식량의 상위 10%밖에 되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즐기는 인원은 그보다 더 적은 인원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한국 커피 시장 자체가 네. 커피 자체를 즐기기보다는 공간을 소비하고 그렇죠, 그렇죠. 네. 아직까지는. 공간을 소비하고 그리고 커피보다는 디저트가 훨씬 더 강세인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돈을 벌어야 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뭐 그게 감성 마케팅이어도
충분히 잘 먹힐 수 있는 전략을 잘 갖고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그 2023년 국내 커피 시장 규모가 8조 6천억 이 중에 스페셜티 커피 시장의 규모가 1조 7,200억이에요. 사실 절대 작은 규모는 아니라고 네네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 낯설음이 익숙해지기만 하면 이 시장의 성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업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여러분들 스페셜티 커피 많이 사랑해 주시죠. 네. 한국 커피 업계에도 좀 영향력이 클 거라고 보시나요? 듣다 보니까 정말 전문적으로 진심으로 대한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비교군을 어디로 하느냐가 다르긴 네. 한데요. 그 인텔리젠시아 커피 대 한국의 스페셜티 커피라고 한다면 밀리지 않습니다. 한국 바리스타들이 굉장히 세계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아까 우리가 계속 이야기 나눴었던 것처럼 바리스타의 프라이드가 굉장히 높은 회사거든요. 인텔리젠시아 커피가. 네. 저는 제 주위에는 사실 다 챔피언 출신들의 바리스타들, 그래서 스스로의 직업적인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일반적으로 카페에서 일하는 친구들의 진입 장벽이 너무 낮다 보니까 아직 소비자들의 그런 바리스타를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엄청 좋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텔리젠시아 커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스페셜티 커피에 대한 경험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바리스타란 저렇게 본인의 어떤 일에 자부하고 있는 사람의 집단이구나 라는 인식을 좀 갖게 되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너무 좋은 포인트네요. 저 같은 경우도 약간 비슷한 관점인데 우리나라에서 커피, 카페에 대한 창업은 진입장벽이 상당히 낮고 네. 하나가 오픈되면 뭐 그 해에만도 2개, 3개, 4개 생기는 게 카페 창업 현실이거든요. 커피라는 메뉴 자체가 상당히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 공간인데 일반적인 창업자들은 그걸 되게 쉽게 판단하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뭔가 인텔리젠시아라는 그런 커피에 집중된 어떤 문화를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이 안에서도 정말 여러 가지 정말 하이 퀄리티가 나올 수 있구나를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하필 서촌을 택했을까요? 네. 블루보틀이 일본에서 사실 그 지역적인 정서가 담겨진 색채를 잘 갖고 왔잖아요. 어떤 지역에서 첫 매장을 오픈해야 될지는 많은 고민을 했을 텐데 서촌이라는 지역은 사실 생각보다 많은 요소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브랜드를 담당하는 입장으로는 설레이는 작업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